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스토커였던 박녹주에 대한 김유정의 사랑입니다. 춘천 신례마을의 대지주였던 김유정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유복했습니다. 1914년 11월 도사 벼슬을 했던 유정의 조부 김익찬이 사망한 후 이에 겨울에 부친 김춘식은 한양의 종로구 운리동에 100여 칸이 넘는 대저택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상경했습니다. 김유정이 7살이 되던 1915년 어머니 청송심 씨가 작고했으며 2해 뒤인 1917년 아버지도 작고해 일찍이 부모를 여의게 된 유정은 형 유근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형 유근의 방탕한 생활과 폭력적 행동은 유정의 유년 시절 정서와 건강에 불행의 그늘을 드리웠는데 어머니를 여인 슬픔은 그의 자전적 소설 생의 반려 속에 잘 나타납니다. 저에게 원이 하나 있다면 그 어머님이 보고 싶사오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어 저의 기운이 다할 때까지 한껏 울어보고 싶사오다. 미완성 장편소설 생의 반려 중에서 1928년 21살이 되던 해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며 늘 가슴에 어머니의 사진을 품고 다니던 김유정은 어머니를 닮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연히 김유정은 목욕을 마치고 목욕탕 문 앞에 서 있던 박녹주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이후 1928년 봄 조선극장에서 열린 팔도 모창대회에 박녹주 명창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한 김유정은 대회가 끝난 후 수소문하여 그녀의 대기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박녹주와 대화를 나눈 이후 김유정은 본격적으로 박녹주를 연모하게 되어 편지를 통해 정식으로 그녀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어쩌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그녀는 당대 유명한 명창이자 기생이었던 박녹주로 첫눈에 마음을 뺏긴 그때의 기억을 자신의 소설 속에 회고한 바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 동이 났다고 거리에서 한 번을 일기 스쳐본 그나마 잘났으면이언니와 쭈구렁 밤송이 같은 기생에게 정신이 팔린 나도 나렸다. 그것도 서로 눈이 맞아서 달 떴다면야 누가 뭐래랴마는 저쪽에선 나의 존재를 그리 대단히 여겨주지 않는데 나만 몸이 달아서 답장 못 받는 엽서를 매일같이 석 달 동안 썼다. 소설 두꺼비 중에서 이미 연인이 있던 박녹주는 깜짝 놀라서 김유정을 집으로 불러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기생이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점잖게 타이르고 돌려보냈답니다. 이때 그녀의 동생인 태술과 친해진 김유정은 이후 그를 통해 각종 선물, 자신의 음성을 녹음한 레코드 등을 박녹주에게 보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년여 동안 유정의 광적인 고해는 서울 장안에 회자될 만큼 열렬했는데 매일 밤 사랑 고백이 담긴 장문의 엽서를 보냈답니다. 집 앞에 찾아가 서성이기도 했으며 레코드판에 녹주 사진을 떼어 당신을 연모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라는 글을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유정은 이즈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남의 소실이기에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1929년 매일신보에 박녹주가 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 및 애정 문제로 자살 소동을 벌였다고 대서특필되자 김유정은 학교를 자퇴하고 박녹주가 입원 중인 병원에 와서 결혼하자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병실에 있던 박녹주는 자신은 더 이상 남자를 믿을 수 없다. 괜한 기대 말고 돌아가라며 거절했고 그 다음날 박녹주의 집 앞에서 김유정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녹주가 원산의 부호 남매구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김유정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편지 등을 보내 박녹주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는 내용의 혈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김유정이 박녹주가 타고 있는 가마에 접근, 그녀를 몽둥이로 기절시켜 납치하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놀란 박녹주는 사건 다음날 그를 집으로 불러 저는 나이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것도 제 잘못이란 말입니까? 라며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애절한 마음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박녹주가 본 김유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상사병과 같아서 학업도 미루고 고향 춘천 신례마을로 내려온 그는 거의 매일 마시는 술로 치질과 늑막염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모두 시들어갔습니다.
김유정이 고향 마을에 머물었던 기간은 1932년까지 불과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30여 편의 단편 소설과 20여 편의 수필 등의 우수한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1937년 3월 끝까지 펜을 놓지 못하던 그는 30세의 나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요절을 합니다. 김유정은 평생 동안 박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는지 김유정의 장례식을 치른 직후 아내 남이 술에 만취한 채로 박록주의 집에 나타났답니다. 그는 당신이 박록주요? 친구는 당신이 죽인 거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갔소. 라며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박록주는 김유정에게 엄청 시달렸지만 그가 병에 걸린 채 소설가로 데뷔한 것과 요절 소식을 전해 듣고 최소한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병마에 시달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한국일보에 연재된 박록주의 나의 이력서 중 김유정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 것입니다. 24살 되던 1928년 봄, 인사동 조선극장에서 팔도 명창대회가 열렸다. 조선극장은 지금 종로세무서 위편에 있었는데 단성사 우미관과 함께 당시 3대 극장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전국의 명창들이 모두 출연하다시피 한 이 공연에서 나는 재창 3창의 앙코르를 받아 인기가 대단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한 사람은 전 부통령 김성수 씨의 아버지이신 김경중 영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때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던 학생 김유정이었다. 두 번째 나를 찾은 사람은 나중 봄봄 소낙비 등 주옥 같은 소설을 쓴 김유정이었다. 몸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편지를 보냈다. 겉봉에 박록주 선생님이라고 한글로 단정히 써 있었다. 나는 조선극장서 선생이 소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나는 당신을 연모합니다. 나는 22살의 연전학생이요.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요. 형님과 누님이 있는데 나는 지금 누님 집에 있습니다. 주소는 바로 옆 동네인 봉익동이요. 처음에 나는 무슨 편지인지 잘 몰랐다. 연모라는 말의 뜻을 한참 새겨본 뒤에야 대강 짐작이 갔다. 도로 편지를 붙여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편지가 다시 돌아왔다. 레코드 재킷에 찍혀있던 내 얼굴 사진을 곁들여서. 사실 나는 처음에 김유정이가 다른 박록주를 나로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때 서울에는 굉장히 예쁜 박록주라고 이름이 같은 화초기생이 있었다. 처음엔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 사진으로 해서 의문이 가셨다. 그로부터 김유정은 매일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아침마다 우체부가 김유정의 연애 편지를 갖다 놓았다. 내용은 항상 비슷했다. 나는 당신을 연모하니 저를 사랑해 주시오가 이야기의 전부였다. 간혹 길가에서 나는 당신을 보았어. 정말 밤에 본 당신은 아름답다이다. 목욕을 하고 오는 자태는 정말 이쁘게 보였노라. 나는 그 길가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오등 차마 눈뜨고 못 볼 구절도 있었다. 나는 오는 편지마다 북북 찢어버렸다. 내 동생 벌밖에 안 되는 것이 연애를 한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 친구인 원채옥이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나도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가정부를 보내서 오라고 했다. 채옥이는 다락에 숨어서 이야기를 엿듣기로 했다. 나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보류 위에 장침을 대고 그를 맞았다. 대학생복을 입은 김유정이 방으로 들어왔다. 휜칠한 키에 잘생긴 편이었다. 담요에 앉자마자 나는 다그치듯이 물었다. 당신이 김유정이요? 그렇습니다. 어쩌려고 나에게 그런 편지를 했어? 어쩌려고가 무슨 말이여? 편지를 받아보지 않았어. 그는 상당히 당돌했다. 눈초리가 부리부리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연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담하게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소리하는 사람인데 학생과 어떻게 연애할 수 있는가 하고 슬쩍 떠봤다. 김유정은 학생과 소리하는 사람이 사랑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대들었다. 사랑이란 국경이 없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사랑한 뒤에는 어쩔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결혼하는 겁니다. 고 응수했다. 나는 점잖게 남편 있는 몸이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알고 있다. 그는 진짜 남편이 아니자는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고 다부지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은 당신 혼자의 생각이요.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줬다. 지금은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한 뒤 나중 훌륭해지면 그때 사랑해 주겠다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사랑을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자기 나름의 이론을 펴기도 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가보라고 쌀쌀이 굴었다. 그러나 김유정은 액자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을 주면 가겠다고 버텨다. 그 당신은 사진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뜻. 나는 끝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버렸다. 그 다음 날에 온 김유정의 편지는 완전히 협박조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훗날의 소설가 김유정과의 연애 소동을 자세히 쓰는 것은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그 당시 자세히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박록주와 연전학생 사이에 연문이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요란히 퍼졌었다. 거의 쫓다시피 해서 김유정을 보낸 다음 날 그는 분한듯이 협박조의 호소를 편지에 적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상감이나 된 듯이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거요. 보료 위에 버티고 앉아서 나를 마치 어린애 취급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당신이 이 사랑을 버린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김유정이 나한테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김유정이 나를 부른 칭호도 금세 달라져 갔다. 처음에 선생이라고 하더니 당신이라고 변했고 나중에는 너라고 자기 부인을 칭하듯이 불렀다. 너는 기어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린 지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 이러한 협박 편지가 들어온 것은 그해 즉 1928년 겨울쯤이다. 그 전까지는 흔히 당신이란 말을 썼다. 그해 여름에 나는 원산의 삼방저수지로 피서를 갔다. 피서가 목적이 아니라 김유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였다.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날 제꺽 편지가 날아들어왔다. 알고 보니 김유정은 내가 서울서 없어지자 사방으로 내 종적을 찾았다고 한다. 당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나의 사랑이 시글리 있어하고 시작한 그 편지는 그동안 무척 보고 싶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한 번만이라도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했다. 여름이 가고 촉가을이 되자 김유정은 혈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봉투를 뜯어보면 피 묻은 편지가 눈에 확 들어와 나는 겁을 먹고 다 보지도 못한 채 버리곤 했다. 가을이 되면서부터는 툭하면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절대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마루에 혼자 쓸쓸해 앉았다 가곤 했다. 장안에 이 비정상적인 러브스토리가 파다하게 퍼져갔다. 추석이 되자 김유정은 친구를 통해 선물을 보내왔다. 선물은 양단 치마 저고리 한 감이었다. 나는 도로 보냈다. 이번에는 편지와 함께 왔다. 내가 성의로 보내는 것을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정말 좋지 않을 것이요. 가끔 김유정의 연애편지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했지 않느냐고 나의 태도를 엿보곤 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했다 싶다. 그러나 그 당시 김유정은 나이 어린 일개 학생에 불과했다. 후에 그가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소설 한 편 한 편이 사정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감을 느끼기도 했다. 사실 나는 이 무렵 그가 폐렴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치근해 보이기도 했다. 누구는 동정이 사랑으로 간다지만 나의 경우는 그러지를 못했다. 생각 끝에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나가버렸다. 일본은 할멈에게 김유정이 돌아가면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 며칠 뒤 김유정은 원한이 서린 편지를 보내왔다. 어저녁에는 내가 천양원으로 간 것을 보고 문 앞에서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았다. 만일 그때 너를 만났다면 나는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좋아하지 마라. 단 며칠 목숨이 연장될 따름이니까.
나는 몸이 오싹해졌다. 편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니라 혈서였다. 김유정에게 너무 박정했다는 후문이 그가 내 주위를 떠나간 뒤 1929년 가을 깨다. 그리 소식이 없더니 만 6년 뒤에 손학필한 소설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로 중앙일보에 동시 당선이 됐다. 그의 사진을 보고 그가 단순히 학생이 아니고 문학청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때 그는 병이 깊어져 무절제한 생활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그의 기억이 추억으로 바뀌어 가면서 박정했던 후회가 실타래처럼 이어지곤 했다. 김유정은 1929년 설이 지나면서부터 정말 나를 죽일 듯이 무섭게 클로스업 되었다. 김유정과 나의 연애 소동도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장안에 요란히 퍼져갔다. 내가 너무 괄시를 한다.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어찌 알고 그리 푸대접하느냐고 좌우의 비난도 있었다. 김유정의 친구들도 가끔 나를 나무라는 말을 했다. 김유정이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기록이란 말에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했다는 말도 친구로부터 들었다. 심지어 김유정을 동정하는 어느 독지가는 자기가 대신 모든 것을 댈 테니 하룻밤만이라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사람한테 호되게 뺨을 때려 분풀이를 했다. 하루는 인력거를 타고 돌아오는데 검은 그림자가 인력거를 향해 돌진해왔다. 직감적으로 김유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인력거꾼에게 점거하지 말고 빨리 앞으로 달려가라고 소리쳤다. 김유정은 번쩍이는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칼이다 하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인력거꾼은 재빠르게 앞으로 달려갔으나 김유정이 더 빨랐다. 그는 인력거체를 움켜잡고 나에게 소리쳤다. 녹주, 오늘 밤은 너를 죽이지 않으마. 안심하고 내려라. 나는 오돌오돌 떨면서도 인력거꾼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호소했다. 김유정은 절대 갈 수 없다면서 인력거꾼을 옆으로 비켜 세웠다. 그러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내리는 게 좋을 거야. 타인 앞에서 나를 더 욕되게 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나는 별 수 없다 싶어 인력거에서 내렸다. 김유정은 인력거 삭스를 주고는 빨리 가라고 다그쳐서 인력거를 보내버렸다. 어두운 밤길에 김유정과 나 단둘만이 마주섰다. 그가 들고 있던 것은 하얀 몽둥이였다. 그는 자기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들이대더니 불붙는 듯한 눈초리로 노려보면서 물었다. 너는 혹 내가 돈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나를 피하는 거지? 나로서는 너무나 의외의 질문이었다. 잘못 대답하면 내가 돈에 의해 좌우되는 천한 여자가 될 것만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도 큰 소리로 응수를 했다. 그러나 김유정은 돈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똑바로 말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임금님 밥상이라도 훔쳐다 주지. 우리들의 신랑이는 한참을 계속했다. 나는 돈 때문에 그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했다.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김유정은 이성을 찾았고 드디어는 자기의 요구가 일방적이란 것에 생각이 미친 모양이었다. 결국에 한숨을 푹 쉬더니 나를 보내줬다. 그 뒤 나는 평소 알고 있는 유경부란 사람을 지금 을지로 일가 이모 씨 집에서 만나 하소연을 했다. 저렇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없느냐고 했다. 유경부는 구속할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렇게 되면 안심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서에서 가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정도로 나는 그 즈음 신경쇠약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뒤에 만난 유경부는 그런 경우 체포했자 4주일이면 석방이 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게 아닌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나는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다시 원산의 삼방저수지로 휴양을 갔다. 그때가 1929년의 여름 2달을 쉰 뒤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가 돌아온 것을 어떻게 알았던지 그 다음날 바로 김유정을 만났다. 심부름꾼이 와서 집부근에 있는 복향원이란 중국집에서 손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알려졌다. 그 중국집은 원산 남씨와 자주 가는 곳으로 원산의 친지들이 자주 와서
나를 만나던 곳이다. 무심코 그곳에 갔더니 가슴이 철렁하게도 김유정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늑막염을 앓는다는 소문 때문인지 몹시 수척해 있었다. 목소리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나와줘서 고맙소. 정말 오랜만이여. 어딜 갔다 왔어? 나는 몸이 좋지 않아 휴양 갔다 왔다고 대답했다. 가까이 앉으라면서 나를 지그시 쳐다봤다. 음식을 시켜서 먹으라고 자꾸 조르기도 했다. 풀기 없는 눈초리의 김유정은 술을 석 잔이나 벌컥벌컥 마시더니 지금은 좀 어떠냐고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해줬다. 괜찮습니다. 다행이요. 삼방의 약수가 좋다지요. 나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한번 나도 가보고 싶소. 그는 2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내 집 앞을 오르락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문제를 결정짓자고 잘라 말했다. 나는 말을 완곡하게 해서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창백하던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도대체 내가 사람이냐? 하고 외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김유정은 죽어들어가는 소리로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해하고 사과했다. 잊고 나는 갈 곳이 있어 자리를 떠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30분만 더 있다 가라고 했다.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30분을 앉아 있었다. 그는 연거푸 술잔만 기울였다. 내가 방을 나오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술만 들었다. 그것이 김유정과 마지막의 만남이었다. 그는 곧 가족 따라 춘천으로 내려갔고 나중에 아니리지만 그곳 시골 술집의 들병이들과 절제 없는 집시 생활을 했다. 그의 병은 늑막염으로서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폐결핵이 돼서 소설가로 이름은 났으나 인연을 더 못 살고 죽어갔다. 김유정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는 그의 친구로부터 김유정은 바로 내가 죽였지 않은 저주와 함께 들었다. 나와 헤어진 지 8년 만인 1937년에 그는 30살이란 젊은 나이로 저 세상에 갔다. 그때 내 나이는 33살이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스토커였던 박록주에 대한 김유정의 사랑이었습니다.